MC 메타는 그 김경주 시인 아시죠? 김경주 시인하고 그리고 김봉현이라는 힙합 전문 평론가하고 이제 세 분이서 포에틱 저스티스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도 좀 궁금하니까 좀 쭉 한번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0년대에 제가 힙합을 좋아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힙합 음악을 듣기 전에 저는 사실 소위 말하는 이제 락키드였거든요. 그런 락키드 세대로 이제 음악을 들을 때 저에게 음악이란 거는 약간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락 음악이 주는 그런 막 되게 강렬한 사운드나 뭐 이렇게 막그 락커들이 되게 뭔가 반항적이잖아요. 힙합을 어느 순간 우연찮게 듣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그 힙합 음악에 정말 큰 어떤 매력을 느꼈던 게 가사였어요. 가사. 그리고 더 그 가사로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음악의 모양새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북소리잖아요. 이 드럼이라는 게 결국 북이잖아요. 북은 전투적이고 뭔가 전쟁을 일으킬 것 같고 뭔가 반란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흥분을 시키는 소리죠. 이 북소리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북소리 위에 단순 반복이 되잖아요. 계속. 지금은 이제 힙합이 많이 모양새가 바뀌어서 굉장히 뭔가 팝 음악에서 쓰이는 또는 전자 음악에서 쓰는 소스들을 많이 쓰지만 예전에 제가 힙합에 빠져들었을 때는 그냥 브레이크 비트였어요. 드럼 비트가 제일 컸고 그다음에 이제 샘플 룹들이 올라가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비트가 주는 그 맛이 힙합의 맛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서 뭔 말을 할까에 집중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말에서 처음엔 당연히 미국 래퍼들이 뭔 소리 하는지 안 들리죠. 근데 딱 하나는 제 뇌를 관통하는 단어가 들렸죠. Fuck you! 이게 들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제 영어 욕을 해서 죄송한데요. 그때 당시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비속어 fuck이란 단어가 들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름다운 우리말에. 게다가 그때 당시 제가 수집하던 국내 가요들은 항상 건전 가요가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무조건 건전 가요를 넣어야 되는 검열이 있던 시대라 그런 음악만 듣거나 팝 음악, 예쁜 팝 음악, 아름다운 음악만 듣다가 막 전투적인 비트 위에서 fuck you 하니까 오 왜 이런 단어를 쓰죠? 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안 되는 걸 우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금기의 맛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더 들어보고 싶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욕하지? 왜 이런 거친 말과 표현을 이 사람들이 왜 쓰지? 뭐에 불만이 있지?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욕하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발전하면서 막 짧은 영어 실력에 사전 뒤져가면서 때로는 이제 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들은 뭐 물어 또는 막 뭐 어떤 방식으로든 막 알아냈죠. 물론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최근에 이제 시국과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난 걸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막 스웩이니 뭐 자기 자랑, 자기 허세를 떠는 래퍼들이 지금 이런 시국에 대해서 단 한마디 뭐 음악적 표현을 안 하냐? 너네 비겁해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서 원래 힙합은 무대에서 클럽에서 만들어진 음악이고 그건 이제 사실 그게 전투 음악이 아니야. 뭔가에 대한 막 시국 선언용 장르가 아니야. 근데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이 음악은 파티에서 시작된 게 맞고 자연스럽게 뭐랄까요 그 어떤 그런 방향으로도 한 가지가 간 거지. 그래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저 상황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 당시에 뭐 잘은 모르지만 어릴 때 뭔가 좀 불합리한 걸 많이 느꼈나 봐요. 그래서 좀 웃긴 얘기지만 전 뭔가 정의의 용사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럴 수는 없었고 엑스맨 이렇게는 안 되고 근데 음악을 통해서 그걸 좀 느꼈던 거죠. 락 음악이 뭔가 막 시스템에 저항하는 듯한 모습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잘한다 우리 편 막 그래 뭐 이런 느낌을 받다가 랩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랩 가사를 해석하다 보니까 그들이 뭔가 막 이야기를 하는 게 딱히 공감 안 되는 내용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저의 어떤 부분을 건드린 거죠. 그런 정의라는 거에 대한 걸 철없이 꿈꾸던 뭔가 또는 뭔가에 대한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를 자꾸 건드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게 정말 치명적인 매력이었어요. 그래서 가사를 듣고 가사에 집중하고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래퍼들도 그런 내용들을 좀 표현하거나 표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요계에서 볼 수 있는 랩은 그런 종류의 랩이 드물었고 또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얌전한 수준. 그래서 가사를 제가 이제 써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저한테서는 정말 이런 느낌이었어요. 무시받을 수 없는 가사를 써야겠다. 래퍼들의 이미지가 너무 가볍고 뭔가 제대로 음악 아니야. 그리고 그러한 제가 불합리한 걸 느꼈던데 부채질했던 부분 하나가 당시에 90년대 초중반 때 힙합에 대한 매체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누구나 알 법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못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이
신문지상의 어떤 매체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힙합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어떤 뒷골목 문화가 한국 10대들의 마음을 멍들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전 10대도 아니었거니와 멍도 안 들었어요. 오히려 더 의식적으로 깼어요. 어떤 면에서 그 음악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매체에서 힙합에 대해서 보여줄 때 전사 이미지, 반항아 이미지, 큰 바지에 박스티에, 요즘 그렇게 입진 않지만 그런 모습들이 기성 세대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막 무조건 막 생각 없이 덤비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지는 게 되게 싫었죠. 그래서 내가 쓰는 가사는 시다, 그리고 내가 쓰는 가사의 내용은 문학이 돼야 되며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이 담겨야 되고 거기에 하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돼라는 생각을 굉장히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강박이 될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가사를 썼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이름 MC 메타라는 이제 랩 네임이라고들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제 래퍼로서의 이름을 정할 때 메타라는 이름을 쓴 게 영어의 메타포에서 따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쓰는 모든 가사의 내용들은 은유적인, 시에서 보여질 수 있는 상징성 또는 그 은유적인 표현들의 안에다가 막 내가 넣을 수 있는 모든 문학적 장치들을 넣고 싶다라는 의미로 이제 메타라는 이름을 따왔죠. MC는 말 그대로 이제 래퍼들의 원래 포지션이 MC예요. 마스터 오브 세리머니스, 사회자니까, 무대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그 MC라는 걸 가져와서 MC 메타라는 이름을 만들었고, 제가 이제 쓰는 모든 가사에서는 그런 어떤 문학성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봤죠. 그러다 보니까 가련의 1집 앨범을 여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저나 또는 나철도 그런 성향의 가사를 쓰다 보니까 반응들이 다들 이 뭔 개소리야 이렇게 나오고, 못 알아먹겠다, 너무 많은 상징성과 뭐 뭘 은유를 한 것이며, 뭔 대중음악 하는 애들이 뭐 이렇게 어렵게 쓰고 뭐 철학가인 척, 아유 선비님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간 거죠. 저희는 그때 당시 지금과는 좀 다른 시기였기 때문에 언더그라운드 힙합 음악과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뭐 그냥 뭐랄까요, 굳이 표현하면 뭐 메인스트림, 그냥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화된 힙합과는 저희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저희만의 시장이 있고 저희만의 어떤 구역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장성에 어울리는 음악, 그 구역에 맞는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대중의 반응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생각의 변화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너무 나의 어떤 기준 하나만 갖고 가도 안 되고 그 기준이 절대 기준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거는 또 바뀌게 돼 있고, 그 기준이 사실상 나를 온전하게 뭐 새롭게 해체하고 온전하게 재조립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면은, 기준 뭐 내가 뭐 가야 될 목표점이 저긴데 무조건 나는 이 길로만 갈 거야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취했던 건 뭐냐면 쉽게 쓰자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하지만 쉽지만 쉬워도 문학성은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사실상 이후에 아까 쭉 보여드렸던 뭐 수미상관 형식 또는 뭐 끝말잇기 형식, 이런 것들은 사실 제 나름으로서는 굉장히 타협한 방식이었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저는 여전히 개소리 랩의 대가가 돼 있겠죠. 뭔 소리인지 메탈 랩은 하도 모르겠고 뭐 처음부터까지 뭔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실제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모 래퍼는 어떤 가사를 썼고 그 가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해석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사자성어 랩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MC 성천이라고 있어요. 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그 사람은 사자성어와 한시로 가사를 쓰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더 심해요. 지국총 어사와 막 이렇게 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랑 저랑 굉장히 친했고 그런 측면에서 서로 많이 통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취했던 노선은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이런 방식들에 대한 걸 내 나름의 대중화를 좀 꾀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좀 쉽게 가려고 했던 거고, 구조적인 거나 조금 더 편한 방식의 어떤 문학성을 추구하려고 했고, 이 친구는 그걸 포기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마지막 작품은 더 장난 아니었죠. 그 친구랑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는 퍼즐 같은 가사를 쓰고 싶다. 그래서 그 가사가 마치 가로로 읽어도 세로로 읽어도 다 의미가 있는, 굉장히 저는 그게 그때 당시에 뭔 미친 짓이야 이게 아니고, 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런 면에서 그게 가능한 게 우리말 랩이다. 또는 자기는 한자를 많이 쓰니까 한자가 가진 가능성이 거기 있다. 그래서 자기는 내 가사에 쓰여진 한자 하나가 벌스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벌스 하나의 의미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걸로도 인식한다라는 좀뭐 약간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지만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게 썼어요. 그리고 그러한 실험성에 대한 것 저도 그 친구한테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후에 제가 가사를 쓰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 좀 쉽게 가자 하다가 이제 2013년경에
뭐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어쨌건 이제 시인 김경주 씨와 그리고 김봉현 씨라는 평론가를 만나서 그 두 분은 먼저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김경주 시인이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현대 시가 뭐 그분의 좀 도발적인 표현을 하면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현대 시인들이 래퍼로 부활했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어떤 의미에서 래퍼는 시의 배다른 형제다. 그래서 나는 시와 랩이라는 두 위치에 있는 이 교집합을 난 라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물론 현대 시는 형식을 잃어버렸고 더 이상 어떤 형식미가 없지만 라임이라는 게 내재돼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가 공통 분모로 생각해서 뭔가 이뤄낼 게 있지 않나 하는 의문점과 그걸 실험하고 싶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저보다 앞서서 몇몇 래퍼들이랑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약간 뭐 그분 입장에서 조금 아쉬움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모 래퍼에게 김경주 시인의 시를 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랩을 해보라 그걸로라고 할 때 시를 이제 건드리는 거죠. 훼손을 하는 거죠. 왜냐?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랩이 형성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라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형식미를 잃어버린 현대시에서 라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떤 부분은 라임이 안 맞으니까 마디의 끝에 부분에 단어를 바꾼다든가 조사를 바꾼다든가 뭔가를 이렇게 훼손을 하니까 물론 시인 입장에서는 그 방식에 이해가 있으니까 그걸 막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봅시다. 근데 해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래퍼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냥 그 래퍼가 시적으로 써본 어떤 스타일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를 만나게 됐고 저는 이제 접근법이 틀렸죠. 저는 김정주 시인의 시를 쉼표 하나도 안 건드려요. 그대로 뱉어요. 그대로 뱉되 그 시인의 시 안에 숨어 있는 그분의 표현대로 내재되어 있는 라임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22마디를 3초 안에 뱉어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주 시인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고 아, 내 시를 훼손하지 않고 또 재밌었던 게 시인이 썼던 그 시를 쓸 때의 감정과 저는 안 물어봐요. 만약 이 시를 퍼포먼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줄 때 그 시를 무슨 의도로 어떤 주제로 썼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받고는 제가 그냥 나름 읽고 느껴지는 감정을 그 안에 넣어요. 그리고 그걸 무대에서 보여주면 그래서 김정주 시인도 깜짝 놀라죠. 이건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근데 그걸 잘못됐거나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지인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모든 시인들이 뭐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뭐 하나의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래퍼가 또 다른 해석을 한다라는 데 대해서 그런 좀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재밌어하면서 그게 이제 포에틱 저스티스라는 모임의 시작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한 3년째 비정기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음원이나 음반이나 또는 뭐 어떤 그런 이렇게 어디선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건 없지만 뭐 유튜브에 제가 뭐 퍼포먼스한 영상 같은 건 검색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근데 딱 그런 유형의 어떤 게 아직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걸로는 뭐 원래는 올해 좀 뭔가를 낼까 했는데 안 돼서 내년쯤에는 조금 그런 유형의 결과물도 좀 내보려고 하고 그러한 움직임을 갖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랩이 뭔가 좀 문학성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물론 뭐 랩이 무조건 문학적일 이유는 없어요. 당연히 그럴 랩인데 무슨 이건 음악이죠. 근데 왜 문학성을 회복했으면 하냐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이 힙합 씬을 바라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획일화되고 뭔가 대중성을 갖는 게 잘못됐거나 나쁘진 않아요. 그건 저로서도 반가운 일이지만 그 대중화라는 게 너무 단물만 빼먹는 느낌 또는 다들 뭔가 성공된 하나의 모델로만 따라가는 것들이 좀 안타깝고 뭔가 생명력이 짧을 것 같아서 다양성을 자꾸 추구하고 싶었고 그런 면에서 다양성이 가능하다라는 여러 측면들 중에 하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포에틱 저스티스라는 걸 통해서 랩은 이런 문학성과 또 문학과의 콜라보도 가능해.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또 음악적 결과들이 재밌는 부분이 있어라는 걸 이제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서 계속 이제 포에틱 저스티스를 하고 있는 거죠. 네.